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백세시대 연구소입니다. NH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해주신 고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입자 교육이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일반,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가입자의 제도 이해와 금융지식 수준은 퇴직연금 마련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DC, IRP의 경우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노후소득이 변동되므로 가입자 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먼저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연금 도입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1961년 30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1997년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퇴직보험, 퇴직신탁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2005년에는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1년에는 과거에 도입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제도가 중지되어 퇴직연금 제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정되어 강화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하에서 퇴직금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이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기 전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장부상으로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아두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해두는 자산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퇴직금에 대한 체불 사업장과 체불액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부도나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고 특히 생활비나 자녀 결혼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소진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하여 연금 자산에 추가로 적립할 제도적인 혜택이나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취약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과거의 장기 근속 중심의 고용 형태와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연봉제나 임금 피크제 등 새로운 임금 체계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 즉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러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예치한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재직 중인 회사가 파산하여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기본 절차는 사용자, 즉 법인은 퇴직연금 재원인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며 IRP 계좌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퇴직금 재원을 사회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회사의 파산이나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법인세 손비 인정을 받음으로써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나 연금 수령을 통해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제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 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 체계에 맞게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참여가 증대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가입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컨설팅을 받으며 근로자 자신의 퇴직연금 상품 운용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 직전 30일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 제도로,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부담 수준에 따라서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납부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운용 결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적립하고 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어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에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B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B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 즉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회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사회 적립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퇴직급여액은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DB 제도의 퇴직급여 산정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봉 1,200만 원인 근로자가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년 임금 상승률은 4%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금은 매년 4%씩 상승하여 입사 1년 차 월 평균 임금은 100만 원, 2년 차에는 104만 원, 퇴직하는 3년 차에는 108만 원이 됩니다. 퇴직하는 3년 차의 평균 임금 108만 원에 근속 기간인 3년을 곱하면 324만 원이 됩니다. 324만 원이 바로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가 됩니다. 이렇게 DB 제도에서 퇴직급여는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C 제도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 즉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개별 금융기관 계정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에 근로자가 운용하여 발생한 손익을 더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DC 제도의 퇴직급여액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급여액을 위한 가정은 DB 제도 예시에서 적용한 가정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입사 후 3년 동안 DC 계정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합니다. 즉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104만 원, 3년 차에 108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납입되는 금액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운용을 하게 되고, 운용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액은 달라집니다. 회사가 납입한 총 부담금액 312만 원에 운용 손익을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DC 제도는 근로자 본인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합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합형 제도는 사용자가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DB 제도와 DC 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DB, DC 제도 중 하나의 형태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혼합형 제도를 도입할 경우 DB 제도와 DC 제도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제도의 설정 비율의 합은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DB 제도 90%에 DC 제도 10%로 설정할 수도 있고 DC 제도 90%에 DB 제도 10%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흔히 IRP 또는 개인형 IRP라고 하며 퇴직 시 개인이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보관, 통산,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DB 제도, DC 제도와 잠시 후에 추가로 언급할 기업형 IRP의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 외에도 은퇴 자산 마련을 위해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인형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운용하고 실제 은퇴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을 이직하더라도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개인형 IRP에 모아서 운용하게 되고 실제 은퇴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가입 가능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금 및 퇴직금 제도하의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세 효과입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비하여 30에서 40%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두 번째로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개인형 IRP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 대비 더 많은 자금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상품 운용입니다. 개인형 IRP 내에서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실적 배당형 상품 등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통한 자산 관리도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특례, 즉 기업형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IRP를 설정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설정해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DB, DC 제도와 달리 별도의 규약 작성 및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기업형 IRP는 DC 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퇴직연금 제도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B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퇴직급여이고 DC 제도와 기업형 IRP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운용 손익을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 일시금에 운용 손익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DB 제도의 적립금 운용 주체는 사용자, 즉 회사가 되고 DC 제도와 IRP는 가입자, 즉 근로자가 됩니다. DB 제도는 가입자 추가 납입이 불가하고 DC 제도와 IRP는 연금 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 1,8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DB 제도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DC 제도와 IRP의 경우에는 법정 사유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은 DB 제도와 DC 제도, 기업형 IRP의 경우에는 개인형 IRP의 퇴직급여가 이전되어 수령하게 되고
개인형 IRP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받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으로 연금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일시금으로 수령 요청하거나 연금 수급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제도 실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퇴직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단 개인형 IRP 의무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로 이전할지 바로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절차를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 IRP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퇴직을 신청하면서 개인형 IRP 가입 내역을 함께 통지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DB 또는 DC 사업자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고 퇴직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DB, DC가 가입되어 있는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퇴직급여 청구를 받아 운용 중인 자산을 매각하고 개인형 IRP로 퇴직급여를 입금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 IRP에서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바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시에 개인형 IRP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사유는 있습니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여기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과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타 법률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개인형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현재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도 인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과는 달리 모든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DC와 IRP 제도에서만 가능하며 DB 제도에서는 불가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일정한 사유와 요건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도 인출 사유별 제출 서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앞서 담보대출과 중도 인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각기 적용되는 제도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도 인출은 DC와 IRP만 가능하고 담보대출은 DB, DC, IRP 모두 가능합니다. 가능 한도는 중도 인출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은 50%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경우 퇴직급여 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폐업, 부도, 도산, 사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장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장 폐업, 도산 등 기타 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미청구 적립금의 청구 주체는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하였으나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있을 경우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입된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해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을 확인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미납 부담금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및 체당금 신청을 해야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옵션과 실물 이전 제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DC IRP 가입자가 신규 가입 또는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적립금 운용 지시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2022년 7월 12일 최초 도입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의 적용 대상은 DC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법인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기업형이나 개인형 IRP의 경우 누구나 가능합니다. DC IRP 가입자가 금융상품 만기가 도래했을 때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4주 경과 시 디폴트 옵션 적용 예정임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후에도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사전에 지정해둔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가 됩니다. 또한 디폴트 옵션 선정 후 신규 부담금이 들어왔을 때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고객에게 4주간의 유예 없이 부담금 입금 2길에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이내 운용 지시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지정해둔 디폴트 옵션 상품이 자동 매수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물 이전 제도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다른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옮길 때 운용 중인 투자 상품을 전량 매도해서 현금화한 후 옮겨야 했지만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되어 보유한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품을 매도하고 현금화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물 이전 제도에서는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DB에서 DB로, DC에서 DC로, IRP에서 IRP로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간의 동일한 상품의 잔고 그대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예금, 파생 결합사채, 채권, ETF를 제외한 펀드이며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이율 보증형 상품은 신탁 제공형만 가능합니다.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디폴트 옵션, 리츠, 파생 결합증권, 사모펀드 등이 있으며 이들은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실물 이전은 과거에는 이전 신청 시 모든 보유 상품을 매도하고 전액 현금화하여 현금 이체를 해서 이전이 완료되고 상품을 재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실물 이전 제도는 이전 신청 시 매도 없이 실물로 이전되며 이전이 불가한 상품만 별도로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이전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과세 체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을 하면서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퇴직급여액이 클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소득세는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즉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차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12를 곱한 후 근속연수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환산급여라고 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환산급여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소득 과세표준이라 하며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구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을 환산산출세액이라고 하며 환산산출세액에 다시 근속연수에 따른 세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12를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과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납입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로 나누어지고 인출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납입단계에서는 퇴직급여가 개인형 IRP로 이전되는 시점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되어 개인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IRP로 이전되어 상품 운용이 되는 운용단계에서도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 없이 과세는 인출단계까지 이연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인출단계에서 과세가 됩니다. 인출단계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연금 수령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서 인출 순서가 정해지고 인출 방식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소득 원천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추가 부담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이 인출될 때에는 연금 수령하든 연금 외 수령을 하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세금 0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출되는 순서는 DB, DC 등에서 수령한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고 여기서 연금소득세는 퇴직 시에 결정된 퇴직소득세율의 70%로 정해집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상 30%의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로 과세되기 때문에 40%까지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추가 부담금과 운용수익입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과세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령에 따라 다른데 만 70세 미만은 5.5%,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초과할 때에는 전액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의 세율은 16.5%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로 과세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로 과세됩니다.
이처럼 인출되는 소득 원천과 인출 방식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 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운용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은 원금과 이자가 확정된 상품 유형을 말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실적 배당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기대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형에 비해 높은 편이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운용 가능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 등이 보장하는 상품이고, 실적 배당형 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는 ELB, 정기예금, 이율 보증형 보험, RP, 국공채 등이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는 펀드, 채권, ETF, 리츠, 실적 배당형 보험 등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별 상품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먼저 살펴보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ELB, RP가 있고, 은행 및 저축은행, 우체국에서는 정기예금을 제공하며 보험사에서는 이율 보증형과 금리 연동형 보험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 공적인 기관이나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국공채 등이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고,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하는 펀드, ETF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그리고 리츠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리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금리 연동형 보험,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은 당사 퇴직연금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에 따른 상품 분류 및 투자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상품은 위험에 따라 비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위험 자산은 총 적립금의 100%까지, 위험 자산은 총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위험 자산 비중이 70%를 초과할 경우 투자 한도 초과 사실이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되며, 위험 자산 비중을 70% 아래로 줄이기 전까지는 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할 수 없습니다. 이 중 TDF는 은퇴 시점을 타겟 데이트로 하여 생애 주기에 따라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상품으로 적격 TDF는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품별 투자 한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위험 자산은 DB, DC, IRP 모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험 자산의 투자 한도가 중요할 텐데요. 위험 자산에는 투자 위험이 높은 펀드, ETF, TDF, 회사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험 자산은 70%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일부 상품은 투자가 제한됩니다. DC, IRP에서는 상장 주식과 사모펀드에는 투자가 불가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상품별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판단하여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 서로 다른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야 합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개별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서로 다른 위험을 줄여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은 감소하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적립식 투자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투자 시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에 따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형에 따라 어떻게 자산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운용 결과가 달라지고 나의 은퇴 자산은 달라집니다. 즉, 운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운용 방법의 안정성만을 중시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만을 중시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노후 설계, 현재 재무 상황 및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른 자산 배분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원금의 손실을 원하지 않고 수익이 적더라도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고자 하는 안정형 유형의 가입자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100%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수준의 투자 수익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안정추구형 가입자는 원리금 보장형 70%, 실적 배당형 30%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 수익에 상응하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중금리 이상의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위험 중립형 가입자는 원리금 보장형 50%, 실적 배당형 50%를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투자 원금의 보전보다는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의 가입자는 원리금 보장형 30%, 실적 배당형 70%로 운용하거나 실적 배당형 100%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과 수익 구조가 각기 다른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하면 각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취하고 위험은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판단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